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여름의 막바지, 여러분이 꼭 읽으실 만한 책들 오늘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김정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우리 김정원 씨는 그 언어의 정원 맞죠? 네, 인문예술 독서 모임 커뮤니티인데 언어의 정원을 4년 정도 독서 모임 커뮤니티를 운영하다가 네네. 일당백에 나오게 돼서 너무 기뻐요. 네, 그래서 뭐 책도 관련된 여러 활동들도 하시고 책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 일도 아마 같이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일당백 어떻게 좀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 네, 그럼요. 재밌었던 편이나 포인트 어떤 거 좀? 저는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 정박 선생님 말씀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왜 삼경이 먼저 오지 않고 사서가 먼저 오는지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책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우리 김정원님과 함께 오늘 또 재밌는 책을 소개해드릴 텐데, 저희 일당백은요, 뭐 이렇게 지금 뭐 유튜브로 한번 보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팟빵이나 뭐 팟캐스트 통해서 또 오디오로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요즘에 플로우라는 플랫폼 통해서도 음악과 함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여튼 어떤 컨텐츠든, 어떤 플랫폼이든 여러분 하여튼 접근하시기 편하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어떤 책을 좀 읽어드리면 좋을까요? 네, 요즘 뭐 다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한반도도 미군이 철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도 제2아프가니스탄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을 비교하지 마라.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 지정학이라는 학문을 좀 안다면 이런 말들, 이런 논의들을 좀 한 차원 높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지정학이란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지정학. 네. 지오팔로틱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현상, 한 나라의 어떤 정치 현상, 특히 외교 정책이 지리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는 뭐 반도국이니까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교량적 위치에 있고, 대륙 국가가 있고 해양 국가가 있고, 대륙 국가의 특성, 해양 국가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외교 정책을 만들 때 이제 고려하는 학문들이 지정학이죠. 근데 이 지정학을 알면 우리 이제 한반도에서 이 위치가 세계적인 그 지정학 차원에서 어떤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쉽게 뭐가 버리고 떠나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지정학과 관련된 책을 소개를 해주시는 거군요. 네, 지정학의 힘이라고 이 김동기 변호사가 여러 이제 지정학자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알프레드 모엔부터 시작해가지고 맥킨더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맥킨더는 V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맥킨더 V 모르시는구나. 네, 몰라요. 이 세대 차이가 여기서 나오네요. 그 김국환 씨가 주제가를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 만화 영화, 로봇 만화 영화, 그렇죠. 맥킨더 V. 공격 개시 했던 그런 굉장히 우리 어릴 때 많이 봤는데 없으셨구나. 80년대 뭐 그렇죠. 아니 우리 저 김정은 씨는 그러면 어렸을 때 봤던 만화는 뭡니까? 천사소녀 네티, 세일러문. 세일러문. 네. 세일러문. 좀 친일적이시구나. 일본 아니에요. 맥컨더 V도 일본. 그것도 일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일본 게 워낙 많았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어떤 그 맥킨더 이런 이제 이론가들 그 논문이라든지 연구서를 잘 이제 좀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그 요약을 잘 해놓으셨고 그게 또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 주변 국가의 어떤 지정학적 상황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우리 상황이잖아요. 왜 우리는 결국 그 지금 한국 전쟁이 정전된 지가 53년 이후로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게 결국 종전이 되지 못하고 계속 휴전 상태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결국 그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주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인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뭐 대한제국이 멸망했다든지 그리고 하다못해 유교가 일어난 이유들 이런 것도 아주 주변 국가의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이제 이
위기와 사태가 발발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거시적으로 현미경만 갖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만원경을 갖고 역사와 지리를 살펴볼 때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리 혹은 뭐 지정학 이거를 생각하면 약간 유전자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유전자. 왜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린 대단히 이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막 많은 역사를 변화시켜 온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이 땅 생김새랑 땅의 위치랑 혹은 기후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거의 정해졌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것 같다. 그래서 뭐 예전에도 한번 뭐 산 쪽에 많이 사는 사람들과 뭐 바닷가 쪽 사는 사람들의 성향 차이 뭐 이런 게 이제 얘기해 주신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지볶고 싸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에 일어났던 일들도 뭐 누군가가 뭐 천재고 누군가가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 땅 생긴 모양대로 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큰 거 아닌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사실 그게 예전에 이제 시즌 1 때 우리가 총균세라는 책을 했거든요. 네. 그 총균세 주제가 사실은 다 나온 얘기입니까? 그게 지리 결정론에 가까운 얘기죠. 제 생각이 굉장히 독특한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대륙과 신대륙의 차이 있지 않습니까? 왜 유라시아 대륙하고 저 남북 아메리카의 이 차이가 나버렸느냐? 결국 그게 이제 결국 지리죠. 지리와 기후죠. 지리에 따라서 기후가 결정되니까. 유라시아는 이제 평평하게 쭉 사방이 평평하게 이제 통로 이동이 쉽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파가 빠르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물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자극을 받아가 오고 갈 수 있는데 남북 아메리카 사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지형적인 조건으로 서로 단절도 심하고 제약도 되고 그리고 길쭉하잖아요. 길쭉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수평적으로 펴진 것보다는 이제 불리한 작용들이 좀 있었죠. 기후가 완전 다르니까 그걸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북 아메리카가 결국 이제 신대륙이 구대륙에 의해서 결국 그 유럽이 가가지고 학살 수준으로 이제 정복을 한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바로 지리 결정론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우리 저 김정원님은 한국을 당연히 가장 사랑하시겠지만 한국이 아닌 곳에서 만약에 태어날 수 있는 뭐 티켓이 있다면 어느 나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저는 프랑스요. 혹시 이유가? 그냥 걸어 다니는 게 다 문화유적지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느린 템포가 좋아서 프랑스 네. 메르시 복구 네. 여기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여러 가지 지정학에서도 이제 지리적인 구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국민성도 중요한데 결국 영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지형이라든지 자연 산물이 유리하지 않거든요. 프랑스보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야 돼요. 근데 프랑스는 그 자체로 충분한 농업 대국이거든요. 유럽의 식량 창고가 프랑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굳이 밖에 나가서 뭘 찾으려 하는 거는 영국보다는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여유가 좀 있을 수 있고. 그 성향도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곡창지대에서 결국 문화가 나오거든요. 곱창 아니고 곡창입니다. 압니다. 혹시 모르실까 짚어드립니다. 뭐 근데 개인적으로 봐도 사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지정학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일종의 풍수지리잖아요. 그렇죠. 예. 일종의 풍수지리잖아요. 우리가 어느 쪽에 집을 잘 선택을 하고 무덤을 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복과 화가 결정된다. 뭐 사실 지정학이 국가 단위로 가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풍수지리를 좀 크게 보는 거랑. 네. 프랑스 쪽에 태어나고 싶으시고. 혹시 뭐 정광님도 그런 게 있습니까? 이 나라가 아니라면 어디가? 저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봐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굳이 태어나자고 한다면,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거는 그냥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앵글로색슨의 백인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이제 복받은 인종들이죠. 유리한 상황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한 인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백인으로 가고 싶으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손해를 안 본다는 그게죠. 네. 저는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면 안 태어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만 먹고 들어간다고?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소개해 주실 책은 이제 지정학의 힘이라는. 그렇죠. 그 우리나라 책이에요? 예, 이 김동기 변호사가 쓴 책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통해 가지고 좀 지금 현재의 어떤 그 분단의 위기랄까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휴전 상태인데 이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평화 체제로 이행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지금 현재의 세계 상황을 좀 보고 싶으시다면 이거는 프랑스의 파스칼 보니파스라는 학자가 진 책인데 지정학에 관한 모든 것 해가지고 프랑스 좋아하시는 프랑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이런 것 같아요. 이 지정학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공간적 학문인데 이 책은 20세기, 21세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냉전, 그러니까 냉전 상태가 있었고 그리고 냉전 이후 상태가 있고 그런 식의 시기별로 이제 세계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는지 공간 플러스 시간까지.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세계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볼 때는 뭐 이런 책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책도 이제 참고를 오늘 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정학의 힘. 이 책의 뭐 저자까지는 뭐 굳이 많이 안 알아봐도 될 것 같고요. 바로 그럼 책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그냥 뭐 지정학 개념에 들어가기 전에 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요거는 뭐 개념이라기보다 기본 우리 말뜻만 좀 정의하고. 말뜻. 네. 그러니까 시파워, 랜드파워 이런 말이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시파워와 랜드파워. 네. 뭐 말 그대로 해양 국가냐 대륙 국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영국, 일본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시파워들이죠. 해양 국가들고 예를 들어 러시아 하면 대표적인 대륙 국가죠. 랜드 파워죠. 중국도 랜드로 가요.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미국의 유명한 그 스파이크먼이라는 학자는 림랜드라는 개념을 제시하거든요. 림랜드. 림이라는 것은 주변자리, 가장자리 이런 걸 뜻하는데. 농구할 때 그 림. 림 하시면 됩니다. 동그란 물체의 가장자리. 네, 그게 림입니다. 혹시 링이랑 헷갈리실까 봐. 저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알아듣고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네. 림. 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림하면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자리에서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로 다 진출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림랜드 정도로 이제 규정을 하죠. 중국을. 네. 보통 우리는 중국이 사실 그 명나라 때 그 명나라 3대 영락제가 환관 정화를 시켜서 저 아프리카까지 남해 대원정을 갔다 왔잖아요.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물론 이제 몽골 쪽 그쪽에 여러 가지 공격이랄까 몽골의 어떤 침략에 대비하고 또 그 당시 남해 대원정을 주도한 세력들이 이제 환관 세력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결국 배 조선소를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그 설계도를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걸 아예 그냥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참 그게 이제 결정적인 그것만 없었으면 계속해서 중국의 역사적 우위가 계속 갈 수 있었을 텐데. 해양 강국으로서 여러 나라들을 또 교육도 하고 뭐 정복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완전히 바뀐 게.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해 행위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은 결국 1840년에 아편 전쟁이란 치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전에만 해도 정화가 썼던 배가 콜럼버스가 썼던 배의 30배 이상의 크기예요. 그 배 크기만 해도 30배 이상. 그 정도로 귀가 있습니다. 네. 타임. 선생님 말 끊지 말아주실래요?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림랜드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지정학에서는 하트랜드라고. 하트랜드? 하트 심장. 그러니까 이 세계의 심장격인 지역이다 이거죠. 세계의 심장에 해당되는 지역. 그럼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고. 중국이? 아니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하트랜드. 하트랜드. 근데 결국 그게 이제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소련 내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유라시아 그 소련에서 좀 모스크바 밑으로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일대로 동유럽부터 시작해서 중앙아시아 일대까지 거기가 이제 심장이라는 유라시아의 심장이라고 보는 거죠. 가장 중심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들이 들어와도 전략적 후퇴가 가능하다는 거죠.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어에도 유리하고 또 바다 해양 세력이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자원도 많다 이거죠. 사실 그 하트랜드 지역에는 웬만한 자원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 흑해라든지 카스피해는 석유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천연가스라든지 다 나죠.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 우크라이나 이쪽은 또 워낙 곡창지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를 지배하면 그런 이야기죠. 하트랜드를 지배하면 유라시아를 지배하고 유라시아를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한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하트랜드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렇게 유라시아 북부, 러시아 요 일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하트랜드고 림랜드라는 것은 바로 그 유라시아 대륙의 그 가장자리들,
중국도 림랜드가 되고 우리 한반도도 림랜드가 되겠죠. 그리고 뭐 프랑스라든지 그죠? 이탈리아 네네네. 이런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다 림랜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가장자리죠. 가장자리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 양쪽으로 다 진출이 가능하다. 물론 또 양쪽에 다 공격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시파워, 랜드파워, 하트랜드, 림랜드. 그 정도 개념은 좀 알고. 네, 그것만 알고 계시면 이제 막 크게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먼저 이제 뭐 우리가 구체적인 이론적 이야기보다 먼저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 한반도. 그렇죠. 왜 우리는 이 지정학적 상황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알아보자 이거죠. 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면 지정학 이야기만 하면서 맨날 우리가 배웠던 게 교장적 위치에 있어 가지고. 우리 네, 주변 4대 강국의 뭐 굉장히 그 중요한 네. 그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러시아와 미국, 일본과 중국이 서로 힘을 겨루는 이 한가운데 우리 한반도가 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네.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안 중요한 나라가 없어. 내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지정학 연구학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괴롭힘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여러 사건을 많이 겪었으니까. 맨날 우리가 배웠던 게 그죠? 역사가 시작된 일에 970몇 침략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만큼 침략 안 당한 나라도 별로 그렇죠. 없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안정적인 나라도 없었어. 우리는 사실은 그 침략은 횟수는 많은데 큰 전쟁이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7세기에 이제 당시 삼국 통일 전쟁, 당나라 이제 당나라 오고 뭐 그정 내전도 그게 제일 크고 없어요. 그다음에 내전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내전 없어요.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제 몽골이 때 몽골이 한번 왔죠. 그것도 몇백 년 사이니까 한 400년 정도 지나야지. 그죠? 1100년, 500년 지났네. 500년 지나서 몽골이 한번 왔죠. 한 70년간 고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쭉 가요. 그러다가 1592년. 임진왜란. 그것도 한 400년 지나요. 오태고. 병자호란. 그다음에 또 쭉 병자호란도 같이 이제 거의 비슷한 양대호란은 거의 30-40년 사이니까 같이 묶고. 그다음에 또 1894년 청일전쟁이 한반도 일어날 때까지 또 잘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복받은 땅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받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매일은 아니고 예전에 예비군 뭐 이런 거 가면 정신교육 이제 늘 받잖아요. 항상 나옵니다. 그 얘기가. 970 몇 번의 그 외침 속에서도 우리는 단 한 번도 외국을 또 침략하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약간 좀 부풀려진 측면이 많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죠. 가장 이제 전쟁을 많이 하는 지역이 바로 유럽이죠. 유럽은 사실상 늘 전쟁이죠. 예, 로마부터 시작해 보면 전쟁 안 한 적이 없어요. 중세 시대도 십자군 전쟁하러 또 다 떠났죠. 그리고 허구한 날 뭐 또 장미전쟁, 백년전쟁 계속했죠. 그 다음에 종교전쟁 했죠. 그 종교전쟁 하고 나니까 또 나폴레옹 정복전쟁 했죠. 1차, 2차 세계대전. 보불전쟁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지금까지 유럽이 가장 평화로운 시기예요. 궁금한데 이제 대륙 안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륙이 큰데 내전이 유럽만큼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유럽이 내전이 많았던 거는 안에 산맥 같은 것들이 지형적 조건이 좀 평평해서 그런 건지.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대로 이게 아예 평원지대만 다 연속돼 있으면 차라리 그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될 텐데 그 지금 말씀대로 뭐 이베리아와 프랑스 사이는 피레네 산맥이 가득 높여 있고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는 알프 산맥이 있고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도 물론 뭐 그 독일 프랑스 사이는 좀 그거 합니다만 좀 낮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뭐 민족이랄까 크게 보면 인종이 같습니다만 그것들이 계속해서 분화되기 좋은 환경들.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를 분권 시대잖아요. 영주들이 각각의 자기의 어떤 영토를 가지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 쪼개지기 좋은 구조가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하고 유럽 보면 중국이 유럽보다 조금 더 크고 그죠? 중국은 기본적으로 진나라 이후로 단일성이 계속 유지돼 왔잖아요. 근데 유럽은 누가 영국, 프랑스를 같은 나라로 보고 독일하고 영국, 프랑스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다 개성들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 유럽도 2차 세계대전 특히 겪고 나서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안 된다 싶어서 지금 유럽연합을 만들고는 합니다만 결국 또 유럽연합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지형이죠. 여기서 보면. 그 지리적 현상이 사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변화할 수가 있는데 지리적 현상은 불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죠. 자, 그러면 이 책에 있는 그렇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 내용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제국의 멸망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대한제국의 멸망? 네. 1800 이제 97년이죠. 97년에 대한제국이 성립했잖아요. 네. 성립을 했는데, 자, 그때 대한제국 성립 막 직전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나라와 일본만 있는 게 아니라 1885년에 거문도 있지 않습니까? 거문도? 제주도하고 우리 여수 사이에 네. 거문도가 있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 울릉도 거문도 어부들이 해류를 따라가지고 울릉도에 가서 배를 지어왔죠. 그래서 울릉도에 거문도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말들 이런 섬 것들. 쪽은 조금 잘 안 가셨던 모양입니다. 네. 거문도 쪽이 굉장히 좀 약하신 것 같은데. 네. 아니, 거문도에 강한 사람도 있어요? 여수 쪽에서 이제 제주도 사이에 있는 게 그 중간에 작지 않은 섬입니다. 그렇죠. 거문도도 작지 않죠. 네. 그렇다고 색깔이 검지도 않아요. 네. 거문도라고 해서. 이거를 1885년 영국 해군이 점령을 했단 말이죠. 전혀 우리는 어떻게 영국이 거문도를 알까 싶은데 이미 1845년부터 거문도 주변 지형을 다 조사해 갔어요. 누가요? 영국 해군이. 빠르다. 근데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1854년에 다 조사를 해 갔어요. 왜냐하면 이 거문도가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의 함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 함대가 내려올 때 딱 그 중간에 막아서는 길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섬에 딱 기지를 만들어 놓으면 러시아를 딱 막을 수 있고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게 아주 관건이 되는 요충지다. 네. 그렇게 해서 영국 해군이 점령했단 말이죠. 근데 왜 영국 해군이 1885년 점령을 이때 전격적으로 단행했냐니까 바로 거문도를 점령하기 2주일 전에 지금 그 말썽 많은 아프가니스탄 있지 않습니까?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과 러시아가 충돌이 나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이 본래 이제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이제 장악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어디를 가느냐? 바로 인도를 갈 수 있거든요. 인도는 영국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인도가 자기들 말하는 식민지의 보석과 같은 식민지라는 왕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인데 이 아프가니스탄을 얘들이 들어오면 인도가 위험해지고 인도가 위험해지면 또 이렇게 인도양으로 나아가는 이거 통로를 우리가 내주게 되니까 네네. 막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 군대를 영국식으로 훈련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 군대하고 러시아 군대가 이제 꽉 일전을 겨뤘는데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전멸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소련이 러시아가 내려올 것 같으니까 바로 전격적으로 거문도를 점령해버렸어요. 함부로 너희들이 그러면 우리의 전 세계에 걸친 해상 수송로를 함부로 너희들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딱 이 극동은 우리가 막아버리겠다. 당시 19세기가 영국하고 러시아가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큰 지정학적 게임으로 저기서 다 막는 거예요. 영국이 러시아는 내려오려고 그러고 영국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해가 지지 않는 전 세계 4분의 1의 영토를 가졌잖아요. 여기서 막으려고 막아야 된다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프가니스탄에는 인도로 가는 거 막아야 되고 이란 쪽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그거는 페르시아만으로 해서 또 이게 그거 되니까 그쪽에서 또 이란 쪽 관련해서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는 이쪽을 또 막고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1850년대 바로 나이팅게일이 활약했던 크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흑해로애가 내려오려고 하니까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를 내려오려니까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하고 영국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그런 크림 전쟁이 일어나고 아프가니스탄에 맞고 바로 동아시아에서는 지금 거문도를 해가지고 무조건 소련을 맞겠다. 이 19세기 전반적으로 이 엄청난 영국과 러시아가 큰 파워 게임을 한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만 보자면 갑자기 영국 애들이 우리나라 들어오고 막 이거 자체가 좀 기분 나쁘고 뭐 이런 일일 수 있는데 또 그 그레이트 게임 시각에서 보자면 러시아라는 그 랜드 파워가 점차 세력을 막 여기저기서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영국이라는 씨 파워가 여기저기서 또 이렇게 막는 마치 그 장기 둘 때 여기 말 맞고 여기 막 포 맞고 이런 거와 맞습니다.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파이크먼이라는 학자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국가는 생존이 목표잖아요. 우리 국가는 생존이 목표라는 거는 내 영토를 보전하고 주권을 지켜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확장이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륙 국가는 어떻습니까? 자꾸 옆으로 땅을 넓히려고 그러고 또 바다로 나아가려고 하죠. 계속 바다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교역도 유리하고 할 수 있고 또 바다 섬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또 대륙을 끊임없이 이제 좋은 말로 진출이 나쁜 말로 침략을 하는 거죠. 안정적으로 좀 살고. 안정적인 기반을 잡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사실은 국가와 국가가 하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대표적인 게 영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이제 충돌을 했고 우리는 바로 거문도가 바로 19세기 1885년에 이미 충돌의 현장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2년간 있었어요. 영국 해군이. 이 거문도를 2년간 지배했어요.
아, 그래요? 영국은 자기들 이름 마음대로 해밀턴 항이라고, 해밀턴 섬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검은 돌을? 네. 당시 자기들 외무부 장관 이름 따가지고, 영국 외무부 장관 이름을 따서 해밀턴 항이라고 이름 붙였죠. 저 이태원 해밀턴 호텔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굉장히 빠르시네. 해밀턴. 네, 그래서 해밀턴은 이름이 거기서 우리가 유리가 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영국이 더 이상 한반도에 들어와서 영토를 가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딱 달고 2년 뒤에 철수하는 거예요. 한반도에 더 이상 너희 러시아가 한반도 땅을 침략하지 않는 조건을. 그게 뭐냐면 러시아도 이제 17세기부터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뜻이 본래 동쪽을 지배하라는 뜻이에요. 블라디보스톡이? 네, 동쪽을 지배하라 이 뜻이에요. 포트르 대제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동방 개척을 시작한 거죠. 네네. 자, 그런데 문제는 블라디보스톡 혹시 저는 가보진 않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영상 자료를 보면 킹크랩 유명합니다. 그렇죠. 요즘 그거 킹크랩 먹으러 많이 가는데 그렇죠, 많이 갑니다. 네. 근데 문제는 블라디보스톡이 이게 애매한 게 겨울철 되잖아요. 네. 이 완전히 은근은 아닌데. 살얼음. 아니 살얼음은 아니고 얼음들이 유빙이 둥실둥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부동항이 아닌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부동항이 필요하죠. 근데 가장 가까운 부동항은 한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갖고 싶은 거죠. 청진항이랄까, 원산항이랄까, 부산항.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수심도 깊고, 큰 대형 선박들이 접안할 수 있고. 본래 시파워가 잘 되려면 해안선이 길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섬나라가 길겠죠. 근데 수심이 깊은 항구가 많아야 돼요. 큰 배가 이렇게. 네, 큰 배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동해.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가 프랑스에 비해서 유리한 이유가 프랑스도 해안지대는 있잖아요. 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게 수심이 좀 영국보다 얕거든요. 그러니까 항구가 좀 영국보다는 발달하기 힘든 조건이 있는 거죠. 우리 조선소들도 그래 다 동해 쪽에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네, 큰 배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러시아는 결국은 그러면 이제 시파워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랜드 파워인데 이 시파워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차단돼 버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 네. 바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반도에 못 들어오니까 바로 지금 못 들어오니까 검문도항 사건으로. 그래서 언제 만들었냐? 1891년에 착공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1891년. 이제 시베리아 횡단 철도 만들어. 그게 이제 다 만들어지기까지는 거의 한 20여 년 이상 걸리죠. 1914년인가? 20년이 만들어요, 그긴 게?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것도. 대단하네. 그 옛날인데도. 20년 한참 더 걸릴 것 같은데. 한 20년 걸렸어요. 1914년인가 완공됐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맨 왼쪽에서 맨 오른쪽까지 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말씀 그대로 하면 진짜 모스크바에서 타면 블라디보스톡까지 지금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 20년에 만들었어요. 그게 한 8,000km 되나요? 모르겠어요. 한 8, 9,000km 될 겁니다. 와. 네. 지금도 우리가 블라디보스톡 그 관광 상품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타면 이제. 네, 그게 보통 일주일 정도거든요. 7박 8일, 뭐 여러 개가 있죠. 뭐 중간에 쉬고 이래서 그런데 보통 많이 쓰는 게 제일 많이 권하는 게 7박 8일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기차만 타고 7박 8일을 간다는 게. 계속 달리는 거죠, 그냥. 달리다가 뭐 중간에 물론 하루 이제 잠을 잘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타고도 하는데 참 저는 제일 가고 싶은 사실은 그 있다면 블라디보스톡 관광 열차를 타고. 저도 가보고 싶어요. 중간에 바이칼 호수를 한번 내리고. 두 분 한번 가세요, 같이. 두 분 그렇게 원하시면. 다음에 한번 상품을 만들어 보죠, 뭐. 코로나가 진정되면.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서는 결국 블라디보스톡까지 가는 횡단 열차를 만들면 이제 어떻습니까? 병력을 실어 나를 수가 있겠죠. 네네네. 자, 그리고 실어 나를 수도 있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육도 활성화되겠죠. 자, 이러니까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착공한다는 소식에 어디가 제일 위협을 느끼냐? 위협을 느낀 나라 나타나거든요. 영국? 아니죠. 일본? 일본이죠. 일본.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19세기 초반에 쿠릴 열도에서 이미 한번 전투가 벌어졌거든요. 네. 쿠릴 열도를 가지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제 이제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된다니까 이래 되면 분명히 러시아는 이 철도를 통해서 결국 한반도를 침입할 것이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 군의 대부가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일본 군의 뭐 자기들 말로는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이제 독일의 여러 학자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네. 비스마르크가 그런 이야기 했다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조선은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에 겨누어진 단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단도다 이거죠. 한반도는 조선 일본 열도를 겨누는 단도라는 거죠. 단도다. 공격이 딱 좋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한반도를 제3국이 들어오면 그건 바로 너희들 일본의 적국이 된다. 바로 너희들 일본을 침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일본을 침략하게 된다. 선 문제 때문에 지금도 계속 충돌이 벌어지고 러시아가 자꾸 살린에서부터 밀고 내려오니까 예전에 19세기까지는 일본에서도 그 홋카이도 있죠. 북해도를 아예 자기들 그 나라 개념으로 잘 안 들어왔단 말이죠. 자기들 영토로. 근데 자꾸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니까 자기들도 개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도 이제 홋카이도 개발한다. 그때 시작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와중에 지금 러시아는 랜드 파워이기 때문에 영토적 야심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파워도 뭐 영토 야심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히나 랜드 파워들 대륙 국가들은 영토적 야심이 강하다고 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한반도는 일본 사람들 말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 이익이 달려 있다 여기에. 한반도가 만약 제3국에 넘어가면 우리 이익이 큰 침해를 받기 때문에 한반도를 그냥 그대로 자시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본은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군비 정강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군함을 사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 전체 예산의 한 60~70%가 그냥 국방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북한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완전 헐벗고 굶주리는데 군함 만들고 포를 만들고 총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전초전으로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에 준비한 전초전으로 청일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청일 전쟁도 사실 보면 이런 거예요. 사실 그 당시 고종과 미나우가 러시아 쪽으로 접근했단 말이죠. 왜냐하니까 기본적으로 뭐 러시아가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고종이나 이쪽 사람들은 자기 이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도 활용했다가 청도 활용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쪽 저쪽에 줄을 대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러시아 쪽에 다시 이제 그 청나라 일본 사이에서 좀 협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러시아 쪽으로 접근을 간 거죠. 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청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습니까? 일본이 이겼잖아요. 네. 일본이 이겨가지고 랴오뚱 반도를 딱 가지기로 됐는데 러시아가 들어와가지고 일본 보고 너희들 갖고 가지 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차지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한이 사이에 있는 데다가 결국은 그 삼국 간섭에서 러시아가 일본을 억누르는 걸 보고 미나우라든지 고종이 이제 러시아 쪽에 딱 붙었단 말이죠. 러시아가 파워가 세구나. 그렇죠. 하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결국은 을미사변 일으켜서 미나우를 그 완전히 정말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방식으로 그 살해를 한 거죠.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제 청일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민왕후의 을미사변도 다 이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정학적. 자, 그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전쟁 기운은 갈수록 고조돼 가는데 네. 일본하고 이제 러시아 사이에 서로 이제 협상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내린 협상들이 북위 39도선을 기준으로 나누자는 거죠. 원산하고 평양 라인. 평원선, 평양 원산 라인이 북위 39도거든요. 네. 위로는 러시아, 밑으로 일본이 가지면 어떻겠냐. 라는 식으로 협상이 그때도 이루어져요. 러일 사이에? 러일 사이에. 그거 안 되지. 그렇게는 못 하는데, 우린.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는 이루어진 거죠. 네네. 근데 그 이전에도 뭐 청일 전쟁 때도 영국 외교관이 제안을 해요. 아니, 그러면 북부는 청나라가 먹고 남부는 일본이 먹고 서울 요 중간 38도선은 중립지대로 하자. 이런 식의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계속 강대국들끼리 서로 이제 그 게임을 하는 거죠. 땅 따먹기 게임을 서로 한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일본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 말로는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이익선하지만 자기들이 대륙으로 침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랑 교두가 필요한 거죠. 냉정히 말하면. 러시아는 이제 해양으로 태평양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한반도에 부동항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충돌은 불가피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해야 되니까 일본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영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야, 일본 우리 뒤를 봐줄게, 한판 붙어. 이러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일본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만 봐도 이 대한제국의 결국 멸망도 이런 지정학적인 조건 속에서 결국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한반도는 이제 일본 것이 국제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합의가 돼버린 거예요. 미국도 다 넘겨주고 영국도 인정하고 청나라나 러시아는 이미 일본에 전쟁으로 졌기 때문에 할 말 없고 그래서 한반도를 일본이 가져가게 됐고 조선의 멸망은 이미 이제 국제사회 속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멸망 자체가 바로 이런 지정학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러시아는 부동항이 좀 필요하고, 네. 우린 좀 조용한 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오토바이 소리가. 오토바이 소리들이. 근데 물론 이제 약간 좀 정겹기도 해요. 이게 주변에 또 다 사람 사는 소리고 뭐 떠드는 소리들도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는 게 혹시 뭐 듣기에만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저희는 한번 잘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게 이래서 지정하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위치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기 지금 홍대 근처 아닙니까? 계속해서 음식점들이 있으니까 오토바이가 배달하러 왔다 갔다 하시고 이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로케이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하긴 뭐 지정학하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지리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도시 비하는 아니고요. 부산의 해운대라든지 뭐 강릉이라든지 이런 도시들 있잖아요. 경주라든지 관광 도시들 있죠. 그게 학생들이 공부를 좀 하기 힘든 여건이란 말이죠. 너무 신이 나서? 그러니까 너무 놀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완비되어 있잖아요. 카페라든지 그리고 항상 외지 사람이 오니까 자극을 받잖아요. 외지에서 패션이든 유행이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니 사실은 뭐 이 로케이션이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죠. 그 힘든 상황에서도 여기 공부하신 우리 정방님 계시고요. 부산이십니다. 우리 김정호님은 어느 쪽이시죠? 전 내륙이에요. 문경. 문경세제 있는 문경. 그래요? 조용한 동네입니다. 문경에 계셨었고. 근데 왜 이렇게 공부도 안 해요? 저 공부했어요. 왜? 저에 대해서 좀 아세요?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정방님 계시니까. 자, 우리가 뭐 그래서 조선의 멸망을 봤지만, 가까이는 한국 전쟁도 지정학의 결과다, 이렇게 보죠. 6.25도. 1950년? 네. 그러니까 우리가 6.25를 보통 할 때 뭐,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이 1월 달에, 자, 미국의 방위선은 대만과 한반도를 빼고 일본과 필리핀, 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탈린이 김일성이 남침을 계속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하다가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면서 그래 그럼 이제 미국이 개입 안 하겠네 해가지고 남침을 승인해 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중국의 선지화 교수라고 심지화 교수라고 이 사람이 그 한국 전쟁의 기용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지정학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일전쟁이 있고 나서 삼국 간섭을 통해서 라오뚱반도 거기 따레낭, 대련항하고 여순항이 있거든요. 그 여순항을 러시아가 그때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요즘 말썽 많은 그 흑해 크림반도 있지 않습니까? 크림반도에 보면 세바스토폴이라고 러시아 흑해 함대의 가장 중요한 군항이 있거든요. 세바스토폴. 동양의 세바스토폴을 바로 여순항으로 만든 거예요.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놨는데 결국 이제 러일 전쟁 때 그게 이제 일본에 결국 함락당하고 빼앗기게 됐죠. 그런데 그 이후로 러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이기고 나서 당시 만주 쪽에 러시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러시아 군대가 들어오고 그래서 대련항이라든지 여순항을 러시아가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마오쩌둥이 1949년에 이제 10월 1일 날 그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러시아에 공문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공문 보냈냐면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다 이제 해소하겠다.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소련군과 여순항, 대련항에 있는 이 소련군 다 이제 나가달라. 앞으로 2년 내에 나가달라. 그 공문서를 1950년 1월 26일 날 딱 이제 소련 쪽에 통지를 하는 거죠. 2년 내에 이제 다 철수해 주시오. 이제 우리가 정식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주권을 서로 존중해 줘야지. 사회주의 형제국끼리. 자, 그러니까 4일 뒤에 스탈린이 바로 평양에 있던 스티코프 대사에게 전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남친 계획에 동의해 줘라라고. 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바로 소련은 라오뚱 반도에 부동항을 상실하고 나자마자 바로 우리 부동항이 필요하니까 한반도가 필요하니까 그럼 남침해가 성공하면 우리 부산, 원산 다 가져간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에치슨 선언에 따르니까 미국도 뭐 그러면 군사개입 안 하겠네. 이렇게 본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뭐 군사개입 안 하면 이겨서 좋고, 이기면 이제 한반도 전체 통제를 강하니까 좋고, 지면 또 어떠냐? 지면 어떻게 되냐? 만주가 긴장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지면, 북한이 지면. 그러면 중국이 다시 또 우리한테 항을 줄 거다. 항을 주고 우리한테 더 의존을 심화가 될 거다. 더 소련 형님 살려주십시오 될 거다. 그러니까 더 우리는 만주에서 이제 철도도 다 더 이용 더 잘하게 되고, 이런 계산인 거예요. 이기나 지나 상관없이 우린 좋다. 그리고 또 이런 계산도 했죠. 그러니까 이 계산을 여러 개 하는데, 스탈린은.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북한이 밀리면 우리는 못 들어가지만 중국 애들 대신 싸움시키면 된다. 우리 대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싸움하면 서로 둘 다 원수가 될 거 아니냐. 그럼 우린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다. 둘이 원수로 만들어 놓으면 둘 다 우리한테 눈치를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엄청나게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패전을 하더라도 중국의 러시아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고 미국과 중국 사이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될 것이고 참 생각할 때는 많이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6.25 전쟁을 무슨 이념, 물론 이제 이념도 당연히 또 들어가긴 했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이런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러시아가 자국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서 남침을 승인한. 그렇죠.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현실주의 정치학, 우리가 국제 정치학이라 보면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자유주의 국제 정치학이 있고 그리고 현실주의 정치학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급진주의 정치학이 국제 정치학이 있는데 그 자유주의 흐름에서 보면 이 세계는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와 평등과 이런 그저 그 평화를 향해서 인류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를 한다. 이런 게 원칙이죠. 근데 대체로는 지금 현실주의, 리얼 폴리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가 간에 아까 말해서 서로 생존이 목적이고 이념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지정학이 핵심이라는 거죠. 국익이 문제다는 거죠. 이념은 그 국익을 위한 명분일 뿐이라는 거죠. 포장 정도라는 거죠. 이념이라는 것은. 안 그러면 사회주의끼리 왜 중국 소련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1969년에 국경 그 전바오도 진보도에서 섬내에서 충돌을 내가지고 서로 핵전쟁까지 계획을 했거든요. 소련이 미국한테 우리 중국 상대로 지금 중공 상대로 핵무기 쓸 테니까 너희들 양해해줘. 까지 서로 물어봤단 말이죠. 같은 사회주의 형제국인데 1969년에도. 그러니까 이념보다 국익이 우선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낼 수 있는 거죠. 어느 나라는 당연히 뭐 그렇겠습니다. 생존이 첫 번째 목적이고 거기에 자신들이 처해진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이념 저런 이념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랜드 파워 대륙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군사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군사주의 성향이 강한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러시아, 독일. 좀 내륙적 중심으로 하다 보면 군사주의적인 게 성향이 강해지고 뭐 이쪽은 미국 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파워 해양 국가들은 교역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좀 평화를 선호한다. 그럼 자기들 이야기 같고요. 문경도 약간 군사주의적인 아니 그냥 내륙 쪽 아닙니까? 평화로운 시골이에요. 평화롭습니까? 양반의 도시입니다. 문경이. 문경이 본래 이제 그 조선 시대 때 영남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치러 갈 때 문경 세조로 많이 갔죠. 영남 선비들이. 서울로 가는 길이군요. 네, 근데 왜냐하면 문경 세조로 가면 문경이잖아요. 들을 문자 경사소를 경사소로는 소식을 듣는다. 과거 합격한다. 이래서 문경으로 가고 절대 추풍령으로 안 가는 거죠. 추풍 낙엽입니까? 추풍 낙엽이 된다. 절대 추풍령은 절대 안 하는 거죠. 문경 세제로 많이 가셨군요. 진짜 무슨 말이 나오면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아. 너무 신기한 거. 문경 세제 그러면 예전 그 경상도 선비들이 올라가다가 잠시 먹었던 이런 뭐 문화재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릴 때 계셨었구나. 문경에서 가장 최고의 아웃풋, 문경의 스타 우리 김정은님과 함께 오늘 문경 조롱하는 것 같아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장난이에요. 더 유명한 분 있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저예요. 네. 김정은 씨고 부산에서는 우리 정박님 씨고. 네. 대전에서 조롱하는 것 같은데. 대전에서 접니다.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지정학의 힘이란 책 여러분께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지정학까지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또 전 세계에서, 커피가 나는 그 위도가 쭉 있습니다. 커피존이 있죠. 커피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존 안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그 커피 원두가 이제 가장 고품질 커피겠죠? 1kg 커피가. 잘 알고 계시는군요. 저희 방송을 많이 드셔보셨나요? 아직 먹어보진 못했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이 김에 마셔보려고요. 정말 부러운 이 아직 못 먹어본 분들이 그렇게 요즘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1kg 커피를 처음 맛볼 때 그 감동, 환희, 그 눈물 이거는 계속 먹는 사람들은 어쩌면 또 약간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먹어본 분이라면 이제는 그 감동을 느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kg 커피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을 하셔도 좋고 앱도 있습니다. 1kg 커피 앱을 다운받으셔서 거기서 뭐 드립백이라든지 원두 혹은 뭐 콜드브루 이렇게 이제 주문하시면 편하게 집에서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 만나게 되신 1kg 커피. 정말 부럽습니다. 김정원 씨. 자, 그럼 이제 네. 이 책의 본격적인 네. 내용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지정학의 이론가 하면 네. 알프레드 마한을 꼽죠. 가장 선구적인 인물이죠. 알프레드 마한, 머헌 이렇게 하는데 네. 미국 해군 대령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제독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별을 달아야 제독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해군 대령인데 이 사람은 이제 원리 원칙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승진을 잘 못했나 보죠. 네. 조직에서 항상 너무 입 바른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이 양반도 본래 아주 열렬한 독서 애호가라 가지고 함정 근무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책을 읽고 연구하는 걸 더 즐겨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읽었냐면 몸젠이라고 독일의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몸젠.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로마사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 로마사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로마의 가장 큰 위협이 됐던 게 카르타고 한니발 장군하고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이 리뷰를 하면서 로마의 승리는 결국은 카르타고보다 해군력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최종적으로 이긴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르타고가 한니발 장군이 해군력이 약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코끼리 타고 알프 산맥을 건너왔다는 거죠. 해군력이 강하면 배 타고 바로 가면 됐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로마는 그래도 카르타고보다는 오히려 카르타고가 상선 교역은 많았지만 해군력이 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로마는 크게 이제 배를 가지고 이제 당시 카르타고가 지배하던 이베리아 반도를 공격하고 이랬기 때문에 어쨌든 알프스 넘으면서 전력이 많이 약화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양 지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로마가 졌다는 거예요. 네네네. 자, 거기에 딱 어필이 받아가지고 바다가 국가에 미친 영향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전쟁들 쫙 보면서.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이 그 유명한 결론이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이죠. 바다가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왜냐하면 몸젠 아저씨. 몸젠에서 이제 머헌 아저씨. 그렇죠. 몸젠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마한, 머헨 뭐 여러 가지 네. 이제 발음합니다만 알프레드 마한이죠. 그래서 쭉 이제 자기가 카르타고도 공부해보고 로마 공부해보고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쫙 다 해보니까 해로가 바닷길이 육지길보다 월등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육지는 도로가 있는데 유지하는 데도 힘이 들고 만드는 데도 힘이 들고 도둑도 나오고 전쟁 나면 막힐 수도 있고 끊어지고 천재지변 되는데 바다는 사통팔달이다.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다. 네. 자, 그리고 전쟁이나 혼란 발생해도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든 돌아서 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를 지배해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육지에 비해서 바다는 부력이 있잖아요. 물이 네. 있으니까 배에다가 많은 짐을 싣고 많은 사람을 싣고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도 신속하고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런 바다를 지배하고 있으면 해군력이 강화돼 지배하면 결국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결론이었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은 지금 대서양이라는 천의 조건이 있잖아요. 태평양과. 다른 나라 침략을 못 해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고립주의적 정서가 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나중에 망한다. 이제 갈수록 예전에는 바다가 방패막이 돼줬잖아요. 오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동력선이 나오잖아요. 전기기관으로 배가 옮겨 다니기 쉬우니까 네. 군인 싣고 와서 함대로 포사되면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군력을 지금 키워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사람 이 바다 시파워가 되려면 6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6가지. 예. 이런 건 이제 바다 적기가 좋죠. 아, 그래요? 네. 지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섬나라죠. 시파워가 랜드파워 내륙 국가보다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종의 육지에서 방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양 역량에 집중하기가 유리하다는 거죠. 네네. 육지의 국가들, 랜드파워는 육지도 방어해야 되면서 또 바다로 나가려니까 국방력이 분산되는데 그러네. 바다는 바다만 하면 된다 이거죠. 네네. 미국이라든지 이런 영국은 해양력만 강화시켜 놓으면 육지도 오는 거 해양력으로 격퇴하면 된다. 그러니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물론 이제 바다가 뚫리면 이제 끝나는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천연자원이나 기후 등 물리적 환경.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심이 깊은 항구들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영토의 크기와 인구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 인구라는 건 단순한 인구 숫자가 아니라 해운 조선, 배를 만드는 인력들 이런 거 다 생각합니다. 배를 조종하는 인력들, 네네.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결국 국민성이랄까 정부의 성격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국민성이 해양 시파워들은 좀 더 진취적이라는 거죠. 모험 좋아하고 앞서 나아간다. 근데 아무래도 농촌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좀 폐쇄적이다. 자급자족 고립적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을 시파워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보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부가
일관되게 해양을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네. 그 이국주의라는 해군 전력에 있어 갖고 전략이 이국주의예요. 투 파워 스탠더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1등이잖아요. 2등 해군, 3등 해군 나라 합친 것만큼의 전력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투 파워 스탠더드, 이국주의예요. 이국 표준주의. 근데 미국은 지금 5국 표준주의예요. 와. 2, 3, 4, 5, 6 다 합쳐도 미국이 더 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해군력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부가 밀어붙여야 된다. 그 사실 19세기에 영국이 지금까지 범선이었잖아요. 돛담배를 하다가 이제 전기기관이 나오니까 돛담배는 비교적 간단하거든요. 그냥 장교들 조타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원들은 허드렛 일 주로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전기선이 나오니까 이제 선박, 엔진, 기계 다루고 정말 역할들이 이제 분화가 돼야 되거든요.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는 예전에 영국에서는 이제 장교들하고 사병들하고 급여를 줄 때 차별을 둬요. 장교들은 월급을 주거든요. 근데 일반 사병들은 주급을 줘요. 얘들은 믿지 못할 놈들이다 이거죠.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월급을 안 줘요. 주급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19세기 전기기관이 나오고 이제 해군 선박이 대형화 기계화 되니까 이제는 우리 다 같은 영국 해군이다. 이런 식으로 다 월급을 주는 걸로 바뀌고 정부가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네네. 자,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돼야지 시파워가 되는데 우리 미국은 지금 이제 바로 마흔에 따르면 우리 미국은 지금 이게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국가가 부강해지려면 지금 해군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신흥공업국 아니냐. 미국이 이제 그 당시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남북전쟁 치르고 이제 막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려면 이제 우리가 해군력이 있어야지 식민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 책이 딱 나오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 그러니까 신흥 후발국들 있죠. 영국이나 프랑스를 쫓아가야 되는 후발국은 완전히 막 각광을 하는 거죠. 자기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 준다. 이게 언제 나온 책이에요? 이게 1840년 사람인데 이제 이게 19세기 후반에 나왔죠. 19세기 후반에. 그때부터 막 열심히 또 뛰어드는 거군요. 독일, 일본 사람들은 완전히 막 환호를 하는 거죠. 특히 일본의 이제 그 엘리트들은, 군사 엘리트들은. 우린 해양 국가로 그냥.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이 결국 이제 이 중요한 해군 전술도 다 나와요. 결국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대를 이제 예전에 순양함이 중요한데 이제 전함, 포를 막막 쏴야 되는 전함이 중요하고 함대를 한꺼번에 딱 모아가지고 결전을 해야 된다. 함대 결전 사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쟁의 성패는 결국 함대를 모아가지고 결전을 해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그게 입증된 게 결국 누구냐면 바로 러일 전쟁 때 스시마 해전에서 입증이 된 거예요. 최초로. 함대끼리 모아가지고 처음엔 그 생각했거든요. 배가 크잖아요. 이 큰 철로 만든 배가 포탄을 맞고 과연 침몰할까 다 의심을 했거든요. 막상 전쟁이 벌어지니까 진짜 침몰하더라는 거예요. 스시마 해전에서 하루 몇 시간 동안에 당시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5,000명이 수장해버려요. 5,00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그 몇십 척이 한꺼번에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그럼 이 함대가 가서 포를 쏘아대면 해안가 주변의 도시는 다 박살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그 바로 스시마 함대를 승리로 이끌었던 일본의 그 참모가 누구냐면 바로 아키야마 사네유키라고 하는데 바로 마한에게서 배운 사람이에요. 마한이 해군대학 학장으로 있을 때 이 일본이 직접 배운 사람이에요? 직접 배운 사람이에요. 가서 해군대학 유학 가가지고 배운 거예요. 그 사상을 바로 딱 실전에 써먹었던 거죠. 일본에서 그 해군에서 마한 교재로 쓴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마한의 뭐 이런 책들은 워낙 고전이죠. 이런 지정학이나 해군 전략론에 고전이 됐죠. 그러니까 이 러일 전쟁이 그때 당시로서는 어떻든 철로 만든 전함이 격침되더라는 걸 보여준 최초의 전투였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 마한의 어떤 그 전략을 그대로 이제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뭐 이렇게 본 거죠. 결국은 나폴레옹 전쟁에서도 나폴레옹이 왜 궁극적으로 영국에 졌냐. 프랑스는 해군이 약했고 그래서 진 거다는 거예요. 결국 해군이 강했던 영국이 최종 승리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쭉 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계속 해군을 키워라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장 감명을 깊게 받은 사람이 바로 미국의 테오도어 루즈벨트, 테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뭐 나이 차는 한 17살 났다는데 이 사람한테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해군성 차관이 되고 딱 이렇게 해서 계속 자문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 해군의 최고 엘리트 제독을 태평양으로 보내라. 태평양이 앞으로는 미국을 먹여 살린다. 대서양보다는 태평양이다. 해가지고 미국의 태평양을 강조하고 결국 이 사람이
하와이가 이제 미국의 생명선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1898년 하와이 왕국을 흡수 합병해버리는 거죠. 하와이가 왜냐하면 태평양이 바다 이제 하이웨이잖아요.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 휴게소가 필요하잖아요. 미국 해군이. 휴게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네. 수리도 하고 정박도 하고 보급도 하고 이게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정박 중요하죠. 정박에는 수리가 매우 중요해요. 하와이가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파나마 운하. 파나마 운하. 파나마. 아, 그렇죠. 파나마 운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메리카까지 돌아가려면 수만 킬로 되겠네요. 네, 그래서 9,400km가 단축된대요. 파나마. 한 10,000km 정도가. 네, 10,000km가 단축이 되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만약에 파나마를 제압해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파나마와 흔히 말하는 카리브해를 장악하고 네네. 딱 그 태평양을 우리가 장악하면 우리는 이제 미국은 이길 수 있다. 네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 일단 해양이 최고야라고 이제 주장한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은 미국이 그쪽으로 많이 힘을 쏟았고 결국 세계를 제패했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제 테오도어 루즈벨트가 해군 차관도 했지만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예산을 무지무지 퍼붓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반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영국 다음 가는 본래 이제 독일이 2등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2위 해군국으로 올라가죠. 영국 다음에 2위 해군국. 네네네. 20세기 초반이 되면 그렇게 바뀝니다. 그만큼 막 이제 돈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해양 국가로서 이제 시파워를 본격적으로 이제 내뿜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네. 끝이에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도 이 많은 뭐 예를 들어 미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20세기 미국을 세계 경찰로 만든 5명 중 1명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 정도로 중요해요. 우리는 이름은 사실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게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지금 주한미 8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한미 8군이 직계가 이거 바로 위가 어디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미팔군. 미팔군의 바로 위 이제 지시를 내리는 그 직속 부대가 되겠습니다. 빨리 맞춰보시죠, 우리 김정은. 난 내가 모르는 건 항상 이게 넘겨. 모르겠습니다. 미팔군이면 태평양. 그렇죠. 그거죠? 네. 태평양 무슨. 바로 하와이의 태평양 사령부에 태평양대 사령부가 있죠. 지금 인도 태평양 함대 그 사령부의 지시를 미팔군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전체 태평양 전략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하와이의 위치가 그만큼 큰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해군이죠. 하와이를 침공했던 일본 얼마나 가만둘 수가 없었겠어요. 네. 하와이 진주만 급격했던.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렇게 핵폭탄까지 쓰고 그렇게 갔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이 태평양이라는 것들이 이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리니까 1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연합국 편이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 때는 유럽끼리 경쟁하고 전쟁하다 보니까 이 아시아 지역이 좀 소홀해졌잖아요. 그 틈을 타서 일본이 엄청난 세력을 뻗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1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국익이 많이 손상됐다 태평양에. 네. 그런데 또 영국하고 일본이 계속 동맹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서양에서 영국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태평양에서 일본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1921년에 군축 이제 협상을 시작하거든요. 모든 나라가 함대 숫자를 좀 줄이자. 네. 그 다음에 영일동맹 해체를 요구해요. 영국에. 영일동맹을 해체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지켜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군축을 요구한 한편 영일동맹 해체를 요구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미국은 분리를 시켜놔야 된다는 거죠. 뭔가 유럽과 아시아 쪽이 손을 잡고 만나게 하면 미국이 협공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 독일과 일본이 동시에 미국을 공격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엄청난 위협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결국 독일을 이제 대항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 게 만약에 독일이 영국까지 꺾어버려가지고 이제 카리브해를 통해 들어온다든지 일본이 결국은 중국을 꺾고 해서 인도네시아까지 가가지고 석유를 가지고 호주를 먹고 미국을 들어온다면 우리는 완전히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바로 우리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이 태평양 이 바로 결국 만의 이 바다 전략이 결국 기초가 된 거죠. 참 미국은 물론 이제 굉장히 지금 1급 체제로 뭐 전 세계를 뭐 완전히 좌지우지한다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사실 그 정도는 당연히 아니었고 생존의 좀 위협 같은 것도 많이 좀 느꼈겠구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세기 초반에 1812년에 영미 전쟁이 다시 일어나고 제2차 영국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워싱턴도 포격을 받았죠. 지금 워싱턴도 포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포토맥강에 영국 배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있고. 네. 근데 남북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사실은 남부가 해안선도 길고 하는데 이제 북부에 비해서 그 이점을 못 살렸어요. 그러니까 마하는 북부군 소속이었는데. 네네네. 근데 남북 전쟁 있고 나서는 이제 미국이 해군력을 대폭 줄였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뭐 우리가 19세기 중반에 페리 제독이 일본에 가서 포함 외교를 해가지고 일본 개항을 했다지만 네. 그 남북 전쟁 이후로 정말 이제 미국 해군력이 형편없이 낮아져 있었거든요. 네. 이때 마한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완전히 한 나라의 외교 정책 그 전쟁책 우선순위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마한은 지금도 마한의 이름을 일단 배들도 많다고 하죠. 네. 이건 한 번도 못 들어봤네. 이래서 책이 중요하고 공부가 좀 중요한 거 같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의 지금 현재 그림을, 현재 위치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의 해양 전략, 그리고 미국의 전 세계적인 패권 전략의 가장 기초를 쌓은 사람이 마한이고, 이 마한에서 시작해서 결국 스파이크먼이라든지 키신저라든지 브레진스키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나오겠군요. 네네. 그런 분들은 그럼 한번 저희가 2부에서 이어서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저희가 잠시 마무리하고 이어진 2부에서 정말 지정학의 본질 그리고 또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아마 많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2부에서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 플로에서는 또 음악과 함께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노래 하나를 좀 추천해드리면 좋겠는데 어떤 노래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우리 김정원님?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네. 특별한 뭐 이유가? 저 책 읽을 때 자주 듣는 노래예요. 비밀의 화원, 네. 또 김정원, 뭐 정원, 화원 이렇게 이제 또 연결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끝곡은요. 저희가 비밀의 화원 이상은 씨 노래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